이번에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세력균형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강대국 관계를 이해해야 우리 한미동맹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강대국 관계의 근본은 그 세력에 의한 어떤 경쟁 또는 균형이기 때문입니다. 세력균형 이론은 국가 간 세력이 균형을 이룰 때는 안정이 되고,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이태리에서 그때 도시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스포르자와 메디치가 이런 그 다양한 그 가문들 간의 도시국가가 있을 때 그 국가들이 이제 안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불안정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이제 세력 균형과 불균형이었다. 여기에서 이제 유래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그 확산돼서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때까지 유럽의 국제정치를 지배했던 그러한 그 이론이면서 또 실제로 적용되었던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세력균형과 관련해서 설명할 게 많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주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편승과 균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력균형을 보는 약소국의 이제 그 선택 방안인데요. 편승은 가장 강한 국가 쪽에 가담하는 겁니다. 밴드웨건이라 그래서 어떤 그 가장 강한 국가라는 마차에 올라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균형은 가장 강한 국가를 그 견제하기 위해서 약한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제 내적 균형과 외적 균형이라는 것은 세력 균형이 이제 잘못되었을 때 뭔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적 균형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증강해서 균형을 이룩하는 것이고, 외적 균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국가와 동맹 관계를 맺어서 균형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제 조금 특이한 용어로 쇠사슬 제수화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체인 갱잉이라는데, 그 쇠사슬에 여러 죄수들이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한 죄수가 무너지면 또 뒤에 있는 죄수도 같이 넘어져야 되는 그런 공동 운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쇠사슬 죄수화는 이제 어느 한 국가가 전쟁으로 들어가면 다른 나라도 전쟁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위협균형이라는 것은 이 세력균형만으로는 어떤 전쟁에 관한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해서 이제 그 제기된 개념인데요. 세력균형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이 공격력이 어느 정도냐, 공격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동맹을 맺곤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세력균형이 불균형됐다고 해서 적대적인 의사가 없는 국가가 지배국이 됐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균형 노력도 하지 않는다. 다만 그 국가가 적대적인 의사를 갖고 있고 공격적인 의도를 갖고 있을 때는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 균형을 맺어서 그걸 견제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세력 균형 자체가 아니라 그 의도, 공격성을 더욱 중시해서 그런 위협에 따라서 오히려 세력 균형의 재편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세력 균형이 평평하게 이루어질 때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기울어져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적정 정도를 넘어섰을 때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표시를 해 두었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D하고 이제 미음 국가인데, 이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세력 균형이 달라질 수 있고, 이 국가를 균형자, 밸런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세력 균형 이론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세력 전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간스키라는 사람이 1958년도에 주장한 이론인데요. 지배국 또는 이제 패권국한테 도전하는 국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전쟁이 발생한다는 거죠. 세력의 이 균형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강한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강한 세력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투키디데스 트랩,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뭐냐면 이건 그리스대 시대의 역사를 쓴 사람이 투키디데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설명한 것은 뭐냐면 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아테네가 부상하는 것을 스파르타가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키디데스 함정에 과연 미국이 빠질 것인가? 뭐 그렇게 이제 전망하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 세력 전위 이론에서는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을 더욱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은 일시적인 거고요. 군사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사한 이론이 꽤 있는데요. 패권 안정 이론은 이 경제학자인데요. 킨드버거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세력 균형보다는 어느 지배국, 강력한 국가가 있을 때 오히려 안정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현재 미국 중심으로 안정된 그러한 상황은 이 패권 안정 이론이 더욱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장주기 이론도 있습니다. 이것은 long cycle theory라고 그러는데 이제 모델스키가 이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패권의 어떤 지속과 이제 이 교체, 이 주기가 한 70 내지 100년이 된다는 겁니다. 70 내지 100년마다 새로운 패권 국가가 등장하고 또 쇠퇴하고 등장하고 쇠퇴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그림은 오간스키가 이제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배국, 강대국, 중견국, 뭐 약소국이 있는데요. 이 질서에 만족하는 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국가가 늘어날 때 당연히 여기서 보시면 중견국, 약소국은 불만족 정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패권국 만족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배국 바로 밑에 있는 강대국이 만약에 불만족 정도가 커지면 이 현상을 뒤집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러한 세력 균형과 세력 전위 이론에 따라서 이 한미 동맹 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의 주변에는 이 중국, 러시아, 뭐 일본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강대국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미동맹의 내용과 수준입니다. 한미동맹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53년 10월 1일 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0월 1일이라는 날짜가 아마 여러분들 조금 의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뭐 국군의 날이기도 하지만 7월 27일에 휴전이 됐잖아요. 그죠? 휴전이 되고 나서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동맹을 체결했고 사실 휴전협정에 우리 한국이 이 동의해주는 조건이 미국이 우리와 동맹을 맺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보면 2조를 통해서 위협 시에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나토 같은 경우에는 1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위협 시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4조를 통해서 이제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뭐 이것만으로, 조약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 조약을 이제 제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한미안보협의회의, 이 국방장관 간의 회담입니다. 그리고 군사위원회 회의, 이건 합참의장 간의 이제 회담입니다. 이것이 연례적으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미국과 매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만나서 공식적인 회담을 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죠. 그만큼 한미동맹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동맹 공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28,500명 정도의 주한미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 6.25 전쟁 끝난 직후에는 한 30만 정도가 주둔했습니다만 계속 줄어서 지금 28,500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한미연합작전체제를 구성을 해서, 이 방어준비태세 3, 이거 전시라고 얘기합니다만, 전시에 가까워지면은 한국군의 작전 통제가 이제 한미연합사령관대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뭐 연합 연습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조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군의 주둔에 따르는 비용을 우리 한국이 상당히 이제 부담함으로써, 미군이 큰 어떤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한국에 주둔해서 한국을 지켜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이제 한 1억 389원이 되고요. 2020년에 좀 이제 미국이 더 많이 이제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현재 이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인색한 그런 정부가 저 모습을 보이는 게 조금 고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고, 그래서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위 분담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한미동맹의 성격입니다.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비대칭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비대칭 동맹은 뭐냐 하면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을 말합니다. 사실 강대국 약소국 간의 동맹이라고 해서 비대칭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게 다르다는 거죠. 뭐냐 하면 비대칭 동맹에서 일방은 안보를 주고 다른 일방은 다른 걸 주는 거죠. 왜냐하면 강대국은 약소국의 안보 지원이 불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대국이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에 약소국은 강대국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 동맹이라고 그럽니다. 그 가장 전형적인 이론이 이 자율성 안보 교환입니다. 이건 알트펠트라는 미국의 교수가 주장한 건데요. 이 비대칭 동맹의 핵심적인 원리는 자율성 안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약소국은 자율성을 양보하고 그 대신 강대국은 안보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제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여기 그래프에 있는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안보 지원 정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으로서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적으로 안보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로 우리가 강력한 안보 지원 얻겠다 그러면 우리의 자율성을 더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필요해서 지원을 받겠다면서 미국한테 방위 분담도 하지 않고 미국의 어떤 주둔도 허용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성 안보 교환의 원리만 알면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토나 일본도 동일합니다만 이 사람들 이 자율성 안보 교환의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동맹과 국내 여론인데요. 실제 한미동맹은 국내 여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나 미국 모두 이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고 지도자들이 대부분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 보면 1989년에 넌-우원어 법안을 이제 만들어서 3단계에 걸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때도 미국 내에서 왜 미국의 경제도 좋지 않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한국을 대신 지켜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방위 분담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미국 국내에서부터 국민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외국을 일방적으로 도와야 되느냐 하는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America First라는 구호로 당선될 수 있었던 거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당한 부정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수해야 된다. 이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나라 군대 멋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이제 반미의식을 부추기는 사람도 많아서 이것이 사실은 이 정부 또는 이제 군에서 미국과의 이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 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불행한 일이지만 루머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이런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에 연루된다는 둥, 거기에서 많은 전자파가 나온다는 둥, 이런 근거 없는 루머가 있었고, 실제로 영향을 받아서 사드가 결국은 배치되었습니다만 지금 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드의 성능을 향상한다 그래도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잘못된 인식, 루머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안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그 국가 안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 정시 작전 통제권을 이제 이 연합사령관, 미군 대장입니다만 연합사령관 행사는 우리 주권으로 포기한다. 이것도 사실 루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시 일시적으로 이제 그 모든 부대가 한 사람의 지휘관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허용한 거지. 그게 주권 포기가 아닙니다. 6.25 전쟁 때도 16개국이 전부 작전 통제를 받았고요.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군 대장이 나토의 최고 사령관이면서 그 사람은 작전 통제보다 더 큰 작전 지휘권을 그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미국과의 연합 지휘 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국만 미군한테 작전 통제권을 허용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토 같은 경우는 작전 지휘. 베트남 전쟁에서도 우리는 사실은 미군의 작전 통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만 호주나 뉴질랜드 군대는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패배 요인으로 베트남군과 한국군이 그 미군의 작전 통제에 들어오지 않아서 노력이 한 방향으로 결집되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이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동맹의 실질 작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설명드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비대칭 동맹에서 작용하는 자율성 안보 교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율성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미군 주둔 좋습니다. 또 이제 방위 분담도 미국이 조금 불만을 비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정도를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국이 그냥 우리 동맹국이니까 좀 파병해달라 하는 요청에 의해서 파병한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베트남하고 이해관계가 없었죠. 우리가 사실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병력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상주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이 세계적으로 어떤 정책을 위반하면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 미국의 이제 이 정책을 지지해줬죠. 우리 동맹국이니까요. 대신에 이제 미국은 우리를 안보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을 배치해두고 있고 유사시에 이제 중공군을 파견해서 전쟁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미군 대장 보임이 미군이 뭐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미군이 대장 보내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미군들의 대장 숫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미 국방부 또는 이제 미국 전체에서 대장이 갖는 위치가 크고 따라서 한국의 입장이 미국 정치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제 다수의 전문가들은 우리가 사령관으로 한국군을 임명하게 되면 연합사령관으로 그러면 아마 미군이 중장 정도로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이 미군의 전략 자산을 전개를 해서 방어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상당한 안보 지원을 미국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교환 관계가 잘 맞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잘 유지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미국이 제대로 이 한국 지켜주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1968년도에 이제 북한군이 우리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틀 후에 또 푸에블로호가 미국의 어떤 그 정보 수집함이 북한에 의해서 납치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때 이 우리 청와대 습격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자기 배가 납치된 거에 대해서만 미국 내에서 대책팀을 구성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자기 이익이 침해받을 때는 우리 한국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닉슨, 카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넌노원의 법안이 마련된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이제 일방적인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도 했고 우리가 그것을 반대를 해서 조금 약화시키긴 했습니다만 미국은 언제든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국이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과연 한국을 위해서 본토에 핵 미사일이 떨어지는 상황을 감수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확장 억제에 관한 설명인데요. 확장 억제는 바로 이 동맹과 같은 얘기입니다.
확장 억제는 그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억제의 개념, 뭡니까? 미국을 공격하면 대대적인 보복을 하겠다는 그 억제의 개념을 동맹국까지도 확장해서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에 관한 부분은, 핵에 대한 확장 억제는 핵우산이라고 말해서 특별히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과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핵으로 공격을 할 때 핵으로 보복해 주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만약 이것이 이제 그 불확실하다면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불확실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은 2017년까지 우리 양국 국방장관 간의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공동성명에서 항상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요. 2018년부터는 핵우산 대신에 그냥 핵 능력으로 이제 단어를 교체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전에 핵우산을 계속 강조하다가 또 핵우산을 강조하다가 확장 억제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금 미국도 이걸 연루의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국의 핵전쟁에 가급적이면 연루되지 않는 그런 자율성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죠. 다만 현재까지는 이제 뭐 북한이 핵실험할 때나 미사일 시험할 때마다 확장 억제 태세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고 나서 이 확장 억제는 조금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018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한 후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연합훈련을 중단했고 또 이제 주한미군이 장기적으로 철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연 미국이 유사시에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그 이행 가능성을 한번 몇 가지 요소로 한번 나눠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루의 위험, 한국 때문에 미국이 전쟁에 휘말리는 위험이죠. 이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화성 15형이 사실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워싱턴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연루의 위험이 크더라도 한국의 가치가 크다면 미국은 확장 억제를 이행할 겁니다. 근데 과연 한국의 가치가 그 정도 될까? 사실은 중국 관련해서 가치가 높을 수가 있고 평택기지의 가치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미일 동맹이 만약에 강하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가치가 미국이 표현한 대로 사활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확장 억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반발하면 이제 핵을 포함한 제3차 세계대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반응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뭐 동일한 이치로 중국과 러시아도 신중할 겁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핵전쟁, 대규모 핵전쟁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사항은 미국도 다른 동맹국에 대한 영향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지키지 않으면 나토에는 미국 동맹국이나 일본, 뭐 호주,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약속을 불신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지켜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의 국내적 요소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 국민들의 여론은 사실 부정적입니다. 해외 개입에 대해서. 옛날에는 뭐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여론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사실은 이제 의회에서 대통령이 함부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다양한 제약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제가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한미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현재 북핵 위협 상황에서 우리가 채택해야 할 정책 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부,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그리고 군대 차원에서 나눠볼 건데요.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뭐, 당연히 한미동맹 강화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08년도에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때 중국은 우리 입장을 전혀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정부는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 조금 현재 약화된 점이 있는데 한미 공조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특히 저는 한미 동맹에 관해서는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됩니다. 일본은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긴밀하게 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미국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주라는 감정보다는 안전보장을 중시해야 됩니다. 자주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나라를 잃는 것보다 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주를 조금 손상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핵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북핵에 대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인들의 대한국민 또는 대한국 인식이 조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또는 미국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는 군의 노력입니다. 군의 정책 방향은 첫째는 이제 확장 억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현재 억제전략위원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활성화하고요. 3D 그러니까 이제 방어, 탐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지, 방어, 그 다음에 탐지, 억제, 방어, 그 다음에 이제 와해거든요. 그래서 파괴. 그러니까 detect, deter, 그 다음에 destroy, defend, destroy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국과 같이 잘 하고, 우리가 삼축 체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제 공격을 하고, 그다음 미사일 방어를 하고, 그다음 응징 보복을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삼축 체계와 미국의 이러한 사지 개념과 잘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 미군과 분업 체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에 의존하는 건 최대 억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초토화시키는 그런 최대 억제를 미군이 담당하도록 하고, 우리는 최소 억제. 북한이 공격을 하면 김정은을 비롯한 수뇌부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사살하겠다는 최소 억제는 우리가 담당하고, 예방 타격도 우리의 강토를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고, 민방위는 당연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주도하면서 미국 지원을 받을 것은, 우리가 탄도미사일 방어는 우리가 주도하되 미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선제 타격, 유사시에 이제 사실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전에, 북한이 공격하기 전에 파괴시키는 것은 미국이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이러한 식으로 미국 전담, 한국 전담, 한국 주도 미국 지원, 그 다음에 미국 주도 한국 지원으로 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BMD 관련해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미국과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조기에 BMD 체제를 강화해야 되고요. 한미연합사를 자꾸 이제 우리 한국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가 북핵에 대한 억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불러서 수시로 불러서 지침도 주고 또 요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북핵과 관련해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은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연루돼서 우리 국익을 침해당하는 그러한 위험보다는 미국이 우리를 버리는, 미국을 또 우리 한국이 버림당하는 그런 반기 위험을 더욱 중시해서 미국이 우리 한국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 이행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해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이 확장 억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가치를 높이거나 이제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미국의 대중국 전략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미국이 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수하는 데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부의 노력도 안 되고 군대만의 노력도 안 됩니다. 정부, 국민, 군대 모두가
1심 단결을 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